반갑습니다. 북한 바로알기 김동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경례인 팀이 오늘이 이제 2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난 주간에는 머릿말과 프롤로그를 했고 오늘은 이제 전반부 1부로 들어갑니다. 제 1부의 내용은 북한 비밀첩보활동 생활 17년에 대해서 전반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전반부 중에 목차로 첫 번째 목차가 그런데 왜 북한으로 들어갔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경계인의 불씨가 지피다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책을 읽겠습니다. 나의 처가는 북한에 연고가 있었다. 아내의 집안 어른들 중에는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투쟁 때 생사를 넘나들던 동지들이 들어있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 당중앙위원회 위원인 황순희도 처가의 어른이었다. 당중앙위원회 위원이라면 한국에서는 국무위원급이다. 북한에서는 웬만한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리다. 1985년 미국 댈러스에서 만난 중국 국적 교포인 아내와 결혼하면서 나는 북한이라는 동토의 땅에 대한 호기심과 종교 사역자적인 본연의 개척심이 조그마한 불씨가 되어서 가슴 한켠에서 조용히 불붙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청소 용역 사업을 하면서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2001년 중국으로 선교의 사명길에 나선 것은 나는 내가 누려왔던 자유진영 국가의 혜택과 풍요로운 결실물을 공산사회주의 국가에도 보급할 수 있겠다는 사명감과 남들이 일찍이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을 내가 해낼 수 있으리라는 일종의 도전적 성취감이 내 가슴속에 모닥불처럼 조용히 지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폐쇄된 미지의 북한 땅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정치 사회적 시스템이 북한 인민들을 그토록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였다. 나는 중국 길림성 연변 자치주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중 자연스럽게 탈북자들을 접촉하면서 그들의 실상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나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졌다. 더구나 북한의 힘있는 처가의 친척들이 내가 북한에서 안전하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줄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이 별로 두려울 것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나의 심플한 도전정신과 사명감, 개척정신은 나의 가정사는 물론 자유와 이념의 경계선을 수시로 넘나드는 극히 위험하고도 민감한 줄타기 위에 올라서서 360도 시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실제적인 각성을 체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나의 제2의 인생, 경계인으로서의 서막은 그렇게 서로이 열리고 있었다. 이렇게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 경계의 불씨가 지게 된 그 동기와 시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명감과 도전적 성취감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또 이 주제에서 또 빠진 부분이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여기에서 가장
말씀드릴 것은 왜 북한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북한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물론 우리 김영일 목사님께서 그 자세한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저는 제 집사람이 가족사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 때문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쉬워졌고 또 그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정말 실천해 가는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제가 북한에 들어간 때는 2002년도에 첫 발을 들였고 그 다음에 잠깐 있다가 전반적인 북한 생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난 연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시작하기는 2003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 생활이 그렇죠. 예, 들어갔다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준비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 17년이 되었습니다. 예. 네.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네. 예. 외국인 최초 외자 단독 사업자 승인 배경, 처가의 북한 고위 인맥. 2004년 4월경 나는 아내와 함께 평양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며칠 전 중국 명길시에 있는 라센시 인민위원회 북한 대표부 대표와 아내와의 민남으로 말미암아 아내의 친지들과 북한 실세들과의 인맥 관계가 확인되면서 라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알선으로 평양에 있는 중앙당 통일전선부 대외동포사업처 총국 참사의 초청으로 평양 시찰길에 올랐습니다. 총국 지도원들에게 환대를 받으며 평양시 시찰을 마친 후 총국 참사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 말해보라 말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외국인 단독 회사 설립을 허가해 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때까지 북한에서는 외국인이, 특히 미국인이 단독적으로 개인 회사를 운영하도록 설립 승인해 준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총국 참사는 평양에서는 외국인 단독 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니 중국 영길과 가까운 라진 선봉 경제특구 지역에 나의 단독 회사 설립을 승인해 주며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내의 큰아버지는 북한의 현 영철 인민무력부장, 훗날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역임을 했던 인민무력부장과 사촌지간이었으며 김일성 빨치산 투쟁시 동지였던 황순희, 훗날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이 된 분입니다. 황순희와 또 친지였으며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만석이가 중국 길림성 안도현 소사하에서 사망했을 시 강반석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 묘를 정성껏 관리해 주었던 소사하 촌장이었던 김영자가 아내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이런 아내의 북한 배경으로 나의 북한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으며 거주 중에 발급 및 라센시 인민위원회 직속으로 해외 투자 유치 위원장 직책까지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명함에 넣을 수 없었던 공화국 국기까지 나의 명함에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지원에 나는 힘이 날 수밖에 없었고 본격적인 외자 투자 유치와 자선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뭐, 대한민국에서는 참 생소한 그런 이제, 이 계급 사회에서의 이런 호칭들이 나오는데, 네. 총국 지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국 지도원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총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북한의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총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모든 그 사건 사고가 이 총국으로 다 직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총국 내에는 여러 사업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의 각자의 직능에 맞는 총국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총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쓰셨어요. 네, 네. 쓰셨는데, 저 여기 강관석의 장례를 치러준 것도 관계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 집사람에 대한 뒷 배경을 제가 미국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서 결심을 하고 다시 북한 쪽, 중국 쪽으로 삶의 방향을 틀려고 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것도 저는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집사람에게도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중국으로 들어갈 결심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뭐 여차의 얘기도 없이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가겠으면은 자기는 이혼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만 알고 저는 뭐 사모님이 그냥 과거를 묻어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뭐 본인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뒤늦게 서로 나이 먹어서 결혼했는데 뭐 과거를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걸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전혀 모르고 그냥 중국 우리 동포였구나라고만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완강하게 중국 쪽으로 선교를 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그쪽으로 삶을 옮기려고 할 때 그때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순순하게 따라왔죠. 따라와서 중국에서 이제 생활할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해 주어서 그렇다면은 중국에서만 선교할 것이 아니라 이 북한 쪽으로 그야말로 미국인 입장에서 북한에 한번 들어가서 이런 기독교에 대한 사명 의식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뭔가 북한에 가서 할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결심을 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네. 참 이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투자 유치와 자선 사업을 처음부터 생각하셨나요? 그렇죠. 네.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할 수 있었던, 다시 말하면 북한에 사실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그때 평양도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았는데, 더구나 내가 낮은 선봉 쪽으로 이제 갈 때, 그때 처음 낮은 선봉을 가보니까 거기가
경제무역지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입니다. 예, 그때 거기 가서 보고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바로 낮은 선봉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강하게 되자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러한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제가 그 두만강 호텔을 제가 먼저 짓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 유치를 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서 두만강 호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챕터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계속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또 해보죠. 북한 노동당의 신뢰를 받기까지 북한에서 호텔 사업 외에 부재 사업에 투자합니다. 라선 씨에 내가 세운 두만강 호텔은 건평 4,800평방미터의 5층 건물에 객실 80개, 45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했습니다. 주 고객은 중국인 사업자들이었고 숙박업뿐만 아니라 요식업, 사우나, 무역업까지 운영하여서 연간 비와 11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화폐 개혁하기 전에 호텔 직원들의 한 달 평균 급여는 중국 돈 300위안, 하나 약 45,000원이었습니다. 중국 돈 300위안은 당시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일반 북한 노동자들의 월 급여는 북한 돈 3,000원이었으니 우리 두만강 호텔에 근무하려고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줄을 섰을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월급여 외에 국가에서 생필품을 배급하는데 그나마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원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급여와 생활, 물가, 배급 제도는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 제도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동의 대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회 시스템입니다. 나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채용 추천은 오로지 당인민위원회에서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시당으로부터 추천받은 근로자들 중에서만 선택하여 직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최고 경영자 마음대로 직원들을 채용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종업원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며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으로 기준되어 있으나 일가 중에 종업원들에게는 당에서 부과하는 하루에 2시간 정도의 노동당 학습 시간을 별도로 내어줘야 했습니다. 이 학습 시간에는 당 충성도를 고양하기 위해 당 지도원들이 청년 동맹과 여명 소속의 종업원들을 별도로 학습시켰습니다. 내가 급여를 주는 종업원들의 시간을 당국에서 빼앗아가는 셈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고 로마에서는 로마 법을 따라야 하며 북한에서 사업하려면 북한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매년 비와 110만 달러 정도의 매출 중에 평양의 당 자금으로 평화인민위원회 대동포 사업처로 매년 40만 달러 정도를 번였고 총 매출의 36% 정도는 국가에 비공식적으로 자진 납세하는 셈이었습니다. 평양 중앙당으로의 자진 상납은 내가 북한 당국의 신뢰를 받으며 좀 더 힘을 기르면서 북한에서 사업과 모든 활동들을 수월하게 하려는 방편이었습니다. 이 외에 나는 라진시와 그 주변 지역에서 동명중학교, 동명인민학교, 두만강 유치원, 우안 유치원, 굴포 유치원, 라진 유치원, 인민위원회 요양소, 장애인 병원 등의 건물들을 지어서 기부하였으며 이들 기간에 식량, 의료품, 유유식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참 이게 북한에서 호텔 사업을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냥 어설프게 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호텔을 짓고는 연간 110만 달러가 매출이 있었으면은 이 매출이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순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뭐 거의 한 45%에서 47%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이 호텔 사업을 제가 거기에 한 것은 제가 평양으로부터 낮은 선봉으로 갈 때, 제가 낮은 선봉에 가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투자유치위원장 직함을 저에게 주어서 낮은 선봉으로 저를 가게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또는 해야 할 일 때문에 상당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호텔을 먼저 세워서 이 호텔은 누가 숙박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저는 외국인 단독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외국인만 오게 돼 있지 내국인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저는 단독 회사, 외국인 단독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해외에 이제 중국에 나와 있는 사업자들을 초청을 할 때 제 호텔에 전부 묵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호텔을 세우게 호텔을 직접 세우신 거예요? 예, 지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돈이 들었을까요? 돈은 제가 거기에 투자한 돈이 거의 그 당시에 18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호텔을 지어놓고 바깥에서 중국 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면 저희 호텔에 숙박을 시키고 그래서 이 호텔 사업이 상당히 잘 됐어요. 생각보다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주변에 우리 나진시 주변에 제일 먼저 제가 손을 쓴 것이 학교라든지 타가소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애자 요양소라든지 뭐 이런 쪽에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민간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낮은 시로부터의 좋은 평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저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푸른 거죠. 우리 시당이나 인민위원회에서 경계심을 그동안 쭉 갖고 있었던 것을 풀게 된 것이고 저도 그때로부터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서 일을 아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치원, 뭐 학교 지원 이런 것들이 기부한 겁니까? 아니면 다 수입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100% 다 기부하고 계속 제가 케어를 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물자를 갖다 준다든지. 기부도 하고 지원도 하고. 계속 식량 지원을 아주 꾸준히 하는 거죠. 그거 안 하면은 또 그게 막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낮은 시에서 관리해 가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하는 그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다 감당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사업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제 추진을 하셨는데 계속 이제 책 제목을 소제목을 읽겠습니다. 국방위원회와 중앙당 39호실과 거래하다. 또한 해외 투자 유치 세미나를 개최하여서 수산 양식업, 농토산물, 공제업, 거물 제조공장, 신발 제조공장 등의 사업을 촉진하면서 중국인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나진시 인민위원회 상무국과 합작하여서
북한 최초로 성수 수출 사업을 하기 위한 청학생물 선물이라는 회사 설립도 추진하였습니다. 국방위원회 제2경제위원회 인민무력부 산하 신진그룹 사장 박동규 상장 장성급 별 3개, 박동규 상장이 운영하는 820군 부대와 총정치국 국가발전경제위원회 국가개발총국 소속 1월 8일 수산사업소 김정은의 세계를 사업소 명칭으로 사용. 1월 8일 수산사업소는 나의 사업 파트너로서 나는 북한 가공식품물을 수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개 무역 업무를 도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권력 있는 군인들이 국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활동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기업소의 사업들은 민간인이 아닌 군인들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업과 연관된 북한 사업소의 대표들은 거의 모두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직급이 꽤 높은 장성급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중앙당 39호실은 최고 권력자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당 39호실에는 우수한 기업 단위들이 있고 기업 단위들이 외국 현지 외화벌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모든 통치 자금은 이곳으로 집합됩니다. 북한 중앙당 39호실 러시아 담당 이창영 총지도원도 나의 공동 사업자였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이창영 총지도원과는 수십 차례 통화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연길에서 2차례나 만났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북한 당 39호실의 통치자금 내막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유치 경제사업 활동과 자선 구제 사업은 나중에 내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어서 최고 법원에서의 선고 형량이 줄어드는 데 많은 정상 참작 요인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 반대로 취조와 조사 대상이 방대해져서 나의 취조 고통의 시간을 더욱 길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목사님이 이제 그 호텔을 지은 게 그 호텔 사업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한 기초로 호텔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사업하시면서 성공하신 그 많은 노하우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하면 뭐 사업을 성공할 것인가 아니냐 로드맵을 다 세우시고 이제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수산 양식, 뭐 농토산물, 봉저, 그물 제조 공장, 신발 제조 공장, 청학 세물 정말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참 네. 이게 어떻게 참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요. 야, 네. 이 많은 일들을 그렇죠. 하셨네요.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이 책에서 제가 기록한 것을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이 내용들을 어떻게 다 설명해 드려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한데 북한에서 사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게 참 신기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계기는 제 집사람이었죠. 네. 또 집사람이 그러한 쪽하고의 어떤 관계가, 가족사의 어떤 관계가 없었으면 또 들어갈 수도 네. 없었고, 마침 또 그런 가족사에 의해서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참, 목사님 그 사업가 기질이 계셔가지고 그 사업가 기질이 네. 개척 정신으로 발동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해동포 사업처에서 우리 집사람을 이제 먼저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저를 이제 면담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렇다면 이제 조선 쪽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말
북한을 위해서, 음, 뭔가를, 실질적으로 음, 그냥 가서 그냥 구경이나 하고, 여행이나 하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뭐 대접을 받고 오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넣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내가 해야 할 사업들이 무수하게 늘어나는데 바로 이게 국방위원회하고 결탁이 되면서부터 많은 이제 중요한 북한 기관하고 이게 협력을 해서 그들은 나에게 부탁한 것을 내가 해주고 나는 그들에 의해서 또 다른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살면서 보니까 이러한 지금의 얘기는 이 중앙당이라든지 아니면 국방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경제위원회, 다시 말하면 제2의 경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경제위원회. 예, 경제위원회가 이게 당 39호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 반경이 어디까지 나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순수하게 북한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러한 조직 세계를 내가 알면서도 그렇구나. 이 사업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것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문제 또는 체제 안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가 직접 옆에서 듣고 보게 되어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 첩보 사업에 관련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제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저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 인민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제가 보게 된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겪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의 그 사업 관련한 다양한 걸 소속들이 그렇죠. 예, 북한에는 모든 게 없어요. 모든 게 없기 때문에 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신발 공장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지금 이 한국에는 신발 공장이 없습니까? 신발 제조 공장. 예. 북한에는 이 신발을 만드는 데가 평양에서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우리 낮은 선봉에서는 하나도 전무하죠. 그래서 이 낮은 선봉 쪽에 이제 신발 공장을 할 수 있는 중국인들을 이제 섭외해서 제가 투자를 시킨 거죠. 그래서 신발을 거기에서 만들어서 청진이라든지 가까운 청진 아니면 해산 쪽에 무산 쪽으로 또는 이제 멀리 평양까지도 이 신발을 이제 파는 그러한 사업을 일떠 세웠던 것이고 그 신발이 만들어짐으로써 일반 주민들, 일반 인민들의 생활에 아주 필요한 이런 상품이 되고 만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신발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분들이 신고 다니는 걸 보면 정말 한심스러웠거든. 그러면 목사님이 세운 그 공장 신발을 이제 북한 주민들이 신고 다녔네요. 그렇죠. 그건 내가 그 공장을 세우도록 중국의 그 신발 공장 사업자를 제가 이제 선정을 해서
그 나진에다가 우리 공장을 이제 세우도록 해가지고 그 사업을 통해 이제 사업 이익을 창출하도록 해주면서 사업가로서 활발하게 예, 그러한 제품이 모든 지역으로 이제 팔려 나가면 이분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인민들은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으니까 못 사니까.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돈을 벌고 그 신발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신겨지니까 이 일반 인민들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죠. 참 투자 유치를 많이 하시고 경제활동 많이 하시고 이게 그리고 진도를 좀 더 나가겠습니다. 김정일 표창 수상의 목적 북한 고위 인맥 구축을 위한 사전 포석. 북한에도 구정이나 추석 명절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욱 챙기는 국경일은 4.15 태양절 김일성 생일, 2.16 광명성절 김정일 생일, 그다음에 9.9 봉화국 창건일, 10.10 당 창건일 등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평양에서는 대규모 군종대회가 열리는데 나는 이러한 평양 군종대회에 라진 선봉 지역의 대표 자격 겸 평양 견학 단장 직책으로 매번 평양에 갔었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과 원하는 비밀스러운 정보 수집 또는 그러한 북한 인맥들과 접촉을 하려면 특별한 스펙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노동중앙당 고위층과 인맥을 쌓고 그런 권력을 백그라운드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당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의 표창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다분히 전략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일의 표창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과 편의가 제공되며 개인적 신뢰도는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려면 중앙당의 관심을 끄는 것인데 그 관심은 내가 무슨 정치적 활동이나 다른 충성도를 보여줄 수 없기에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한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었던 고가의 독일제 최신 안마기를 수입하여서 그것을 김정일에게 선물로 전달하였고 북한에서는 보기 드문 그러한 선물 공세 몇 분을 통하여 나는 2007년, 2009년, 2011년 총 3차례의 김정일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3차례의 김정일 표창은 나에게 북한 사업 활동과 첩보 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결국 마지막으로 내가 비밀 첩보 활동으로 인한 재판 과정에서 2심 사형 판결을 받고 난 후 결심 최고 공판에서 10년 도하형으로 선고 형량이 줄어드는 데에 큰 참작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김일성 표창 수상의 목적, 김일성 표창을 3번이나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북한 사회에서 좀 더 깊숙이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김정일 그 체제에 순응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인맥을 쌓아가고 하는 과정을 겪은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건 뭐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만 가지고 저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에 대한 지나온 삶의 궤적을 보면은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네.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궤적을 갖고 있는 거죠. 뭐 편한 말로 말하면 거짓말 같은 예. 스펙이죠. 참. 어떻게 미국 시민권자면서 또 중국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또 사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학과 기질 같은 또 그게 발동하셔서 북한 들어가셨는데 북한. 이 고위층과 이런 깊은 예. 관계까지 가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제가 여기서 북한이란 말을 하고 조선이란 말을 좀 구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북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민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북한 고위측하고의 어떤 그런 인맥을 쌓으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일, 또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거의 조선에 가서는 그걸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위직 사람들 또는 어떤 조직의 말단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조직이 준 그 계급이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그 일을 추진하는 데에 가장 큰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계급의식이 강합니다. 계급을 가져야 뭐 빵이라도 하나 어디서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조차 없는 일반 백성들은 땀 흘려서 일해도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의 이 조직 체계를 보면 항상 계급이 없는 일반 인민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뭐라도 조금 계급이 있으면 그 계급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당에서 각 간부들에게 이 권력을 나눠주는 건 곧 계급을 준 거예요. 계급으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계급이 높을수록 또 경계하는 것도 많지만은 저하고 거래했던 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이죠. 국방위원회를 누가 이 미국인 이 사람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일단 저는 미제국주의 타도의 대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회 사람들하고의 이런 어떤 무역거래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내가 맡아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이 불가한 겁니다. 어떻게 나를 믿고 자기네 사업을 맡깁니까? 못하지. 절대로 그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나 저는 상식을 초월하는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사람들하고의 거래를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정말 느끼고, 이 사람들의 세계는 바로 이렇구나. 어떤 권력 하나만 가지면은 그것으로서 그 권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외부 세계에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용케 필요하니까 나를 찾게 되는 것이고 나는 그들의 일을 또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주로 이 경제 문제죠.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과 그런 일을 해주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려면은 무언가는 또 새로운 어떤 내 스펙이 필요했기 때문에 김정일이의 어떻게 보면은 이 의료기기를 이게 병 치료를 위해서 제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서의 살 수 있는 의약품이라든지 어떤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10년을 제가 봉사를 했죠. 이 봉사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정말 표창을 받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고 그것이 발단이 돼 가지고 더욱더 제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반경이 아주 자유롭게 넓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러면 이게 계급이라는 게 그 계급에 따라서 활동의 영역이 정해진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총국 산하에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사업체가 있지만은 주로 39호실 쪽을 또 39호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알기를 다 39호실로 이게 통하는데 물론 옛날엔 다 39호실로 통했어요. 그러나 39호실이 또 다는 아닙니다. 더 숨겨진 데가 또 있어요. 36호, 35호, 33호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정치자금을 직접 공급받는 이런 게.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게 또 뭐냐면 제2경제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이 사업체는 주로 해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러시아 쪽에 뭐 벌목공이 나갔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제2경제위원회를 거쳐야만이 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간을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목사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참 전문적인 사업가시네요. 예, 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학위를 할 수 있었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그야말로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실전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시작한 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로서리에 삽도 했고, 주로 그로서리 사업을 좀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뛰어들었던 것이 이제 청소 사업으로. 그로서리 사업이 뭐죠? 이게 우리로 흔히 말하면 슈퍼마켓 정도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주요하기는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죠. 돈을 이제 뭐 만들어도 그야말로 무슨 갖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일을 하면서도 가게가 서너 개씩 있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돈을 그대로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고 이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것이죠. 재투자를 해서 그 사업체를 세울 때에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밸류가 올라갈 때쯤 이게 그 사업을 키우는 것이요. 이 안 되는 사업을 사가지고 내가 키워서 또 다시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했던 거죠. 제가 이제
요까지 오늘 이 편에는 두 번째 북한 발언을 위해 요까지 하고요. 네. 이 본문 내용에 말고도 다양한 이게 질문이 떠오르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이 본문에 충실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풀 나가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이 편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인사 독자들 인사. 예. 하여튼 여기까지 들으시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편에 또 기대를 해주시고 이 경제인의 유튜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혹시 알고 싶어 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충실하게 그 댓글에 달린 의문점을, 문제점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